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잠시 후에는요. 경제 박뉴스에서 어제 오후 발표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소식 알아보고요. 한 분만 판다.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폭염경보 발효 안내사항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인 오전 8시 4분에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전 8시를 기해 서울특별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용인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사천시,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익산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해주시고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야외활동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 카페인 음료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냉방을 할 때는요.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즉시 119로 연락해 주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당초 예상보다 규제 대상 범위가 좀 확대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의 31곳 이 투기 과열 지구에 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세 가지가 강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예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전역으로 대폭 완화해버렸죠. 네. 이러다 보니까 대상주택이 강남 3구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 분당, 과천, 전국의 31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적용 시점도 달라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첫 입주자 모집 승인은 신청 날로 이제 바꿔버렸는데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2주 철거 다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이 시세 차익을 노린 이 투기수요 어떡할 거냐. 이런 이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는데 현재 3년에서 4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을 최종 10년까지로 대폭 이제 늘어납니다. 어쨌든 정부는 입법 예고 거쳐서 10월 초 정도 시행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실제 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어떤 시기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해서 속도 조절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네, 이미 2주가 끝난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 계획대로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66개 사업장 6만 8천 가구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현재 2주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들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조합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분양가 내려가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조합원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고 사업을 중단한 단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조합이 주장하는 건 손해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권이 아니라 기대 이익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제와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토부와도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기재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셈인데요. 어쨌든 10월 이제 공포하게 되면
언제 어느 단지부터 적용할지가 드러나게 되면 후폭풍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관련 소송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과연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단기 집값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실제로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서울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면 서울의 집값은 연간 1.1%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 안 되는 단지, 이 규제 피한 단지, 이른바 신규 입주 아파트의 몸값은 점점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강남의 25평형 아파트가 20억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14번째 놓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인 건 맞지만 전면 도입하고도 시장 안정이 실패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통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집중도 매우 높은 코너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는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우리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먼저 짚고 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기대가 되십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언제예요? 내일부터 지금 접수를 한다고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요. 예. 아니, 왜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때 오후 일정을 좀 비우고 TV 보려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 기대가 되신다 이런 얘기네요.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예. 그래도 소문 안 난 잔치보다는 소문난 잔치가 조금 떡 하나로 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예. 조국 수석이 글쎄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현 정부의 정권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어쨌든 청와대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정치인이니까. 거기에 저는 핵심이 조국 수석이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좀 먼 예측을 하자면 여권에서 결국 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조국 수석을 전 수석을 저는 봅니다. 이걸 저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거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순히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성격, 겉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지만 네.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이 커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네. 소문 엄청난 잔치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때요? 김현정 역대로 교수. 보면 아무튼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어제 이제 황교안 당대표가 산호맹 이게 국가 전복 세력이 법무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약간 좀 이렇게 혹시나 이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혹시나 했는데 나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시나 이제 색깔론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댓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국가 전복 세력을 교수로 채용한 서울대는 무슨 죄냐. 네. 이런 댓글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네. 그럼 흘러간 물로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엊그제 이제 6월에 멘토 그러니까 특보단을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임명이 돼요. 김현장 씨라는 분이 임명되거든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역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사형 황교안 검사가 사형을 구했던 분이에요. 사형이요? 예, 구형을 사형을 했죠 황교안 검사가.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본인들의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없으면서 조국 그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문제 삼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통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두 분 말씀 듣기 전까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발언들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근데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되면 예. 반응이 좀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떠나서 네.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거 좀 생기죠. 그건 뭐 지금의 여당이 야당 됐을 때도 그건 야당이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면 정부와 각을 세우고 국회에 사실 여당과 지금 대치하는 최전선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아무래도 여당의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세졌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세진 것도 있고요. 원래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발언을 그렇게 세게 하는 편은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현상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떠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이제 자리가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내대표 연설, 그러니까 지난번 3월인가요? 원내대표 연설 때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재미를 봤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약간 적절한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일본 당대표가 정체성을 담당한다면 원내대표는 대안성을 담당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서로 간에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 둘 다 이 정체성만 너무 쫓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집토끼만 너무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성반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갈등을 조장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달땡 발언까지 네. 문바 뭐 달땡 발언에서 뭐 나는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상당히 어떤 대안을 추구하고 뭔가 그 안에서도 뭔가 나은 그나마 낫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완전히 지금 보면 이제 보수 그 이미지 얘기할 것 너무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지금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들 그 아이디 170개를 찾아서 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특히 원내대표가 악플러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고소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딱히 떠오르는 지금 사례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권도 그렇고 지금 야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 존재하는 건데 비단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반대 진영 사람들이 악플 달고 고소하는 거. 아니 뭐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반은 칭찬받고 반은 욕먹고 칭찬이 하나라도 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선풀이 악플가 하나라도 더 있어 당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좀 참지. 그거 좀 뭐 어차피 정치란 게 다 반대 세력이 있는 건데 요 생각도 들면서 네. 반대로 또 보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단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악플로 고소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악플로 고소할 때도 보면 저는 안 했으면 해요. 근데 그 왜냐면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 전 의원 때 한 게 아니라 그땐 배치 떨어지고 나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저는 사실 같은데. 좀 그런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어차피 정치란 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걸 설득해가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악플 엄청 달릴 거예요. 지금 실시간 문자 맞죠? 피디님 맞죠? 네. 네, 저도 예전에 봤어요.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네. 정치인,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그 숙명과 같은 거예요. 네, 저도요, 그렇군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나가 XX 해라라는 뭐부터 온갖 것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감수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마음이 참 저는- 넓으신데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공인의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되게 폭넓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정부 표현도 사실 이게 명예훼손에서 이게 명예훼손성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됐듯이.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필연적으로 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인선 과정에서 방송인 후보자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의도성을 가진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원장이 이를 가짜뉴스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지 아마 되게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 안에서. 지금 그 나경원 대표가 달창이 달빛 창문이라는 뜻인 줄 알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달창 얘기하면 달땡이라고 얘기해요. 달땡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이를 빗대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경찰 조사 대응법이 등장했어요. 그 고소당한 분들이. 맞습니다. 나배가 나경원 베스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나 대표가 이렇게 네티즌을 고소한 게 과연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득실을 따진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득이고 어차피 나경원 대표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고소한다 한들 뭐 정치적으로 표계산을 하자고 보면 어차피 안 찍을 사람은 안 찍어.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을 뭐 고소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상대 어차피 나를 비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어차피 안 찍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 한들 나한테 표계산을 보면 별로 손해날 건 없다는 생각에서 한 걸 거예요.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다른 그 정치인들도.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안 찍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스윙보터들 있잖아요. 예. 스윙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첫째는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고소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인인데 그 정도는 감수하지. 뭘 그걸 못 참어라고 보는 사람 하나 시각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뉴스가 되면 야 뭔데? 뭐 때문에 그래? 라고 그러면 더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게 결국 고소한 의원 개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보좌진이었으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의 악플로 고소당한다 말렸을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영감. 딱 이러면서. 근데 하시더라고 하는 분들은.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0124번 쓰시는 분이 김태현 변호사 멋져요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셨고요. 또 0345분 쓰시는 분 김태현 변호사님 귀엽게 좀 봐주십시오. 그래도 때로는 한 번만 시원하게 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말이 막 들어오네요. 밖에서 우리 PD님이 좀 좋은 것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악플 말 건데. 우리 김현성 교수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보내주시죠.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뭐 네티즌의 고소, 득과 실 사실 뭐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좀 네,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기 한번 해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보수 통합론 때문에 야권이 지금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왜 나서서 굳이 나경원 대표가 먼저 이런 보수 통합론을 꺼냈는지 우리 김현성 교수님답게 한번 잘 분석해 주시죠. 일단 총선용이죠. 총선용이고 네. 일단 지금 어찌됐든 최근에 정세가 이제 한일전으로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예. 가장 이제 당대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18% 10%대로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뭔가 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이제 보수 폄하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뭔가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 그러니까 혁신 보수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탄핵을 찬성했던 전체로 보면 한 70%에서 80%가 탄핵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그냥 일반 진보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들도 동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보수적인 표는 결국은 혁신적인 보수, 그러니까 유승민을
추종하는 일단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합해야 결국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거고 결국은 유승민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까지 결국은 같이 해야 내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절박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좀 이 질문을 제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 건데요. 나 원내대표가 좌승민, 우교안 이런 식의 구도를 형성을 해서 본인을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이 하는 정치 행위에는 개인적인 사익과 당일을 위한 공익이 전부 다 존재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어쨌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좌승민 뭐 우교안인지 뭐 중철수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보수 통합이 되면 그럼 내년 총선을 자유한국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예. 이게 안 되면 표가 갈리는데 그건 뭐 해보나 말한 거지. 이거 돼도 지금 쉽지 않은 싸움인데. 만약에 근데 이 보수 통합을 시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가운데서 이제 일을 만드는 일종의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걸 메이킹을 해가지고 큰 판을 만들면 총선을 잘 되겠죠? 그러면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현 야권 보수 진영에서 한 번 더 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사익과 당을 위한 공익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지 반드시 내가 뭐 여성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다만 이 보수 통합이 쉽겠느냐라는 게 참 그게 관건인 거예요. 시간 네.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제2의 여성 대통령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스다, 노우다. 제2의 여성 대통령이요? 네. 제2 여성 대통령이요. 근데 뭐 굳이 이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저기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맞죠. 네, 가장 거기까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는 네. 사람이에요. 김현상 교수님. 네. 네, 제 질문에 대한 대답. 예. 여성 대통령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나경원 의원이 되느냐는 뭐 저는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3021 쓰시는 분께서 정치인은 성인구자가 아닙니다. 악플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심한 게 많잖아요. 나 대표 화병 나서 어떻게 되기 전에 맘대로 하게 하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저 그런 시각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그러겠냐. 화병 나실 것 같아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경원 대표가 이제 사선 의원인데 5선 고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객공천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객공천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우리식으로만 전략공천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됐던 게 언제냐, 우린 나왔던 게 96년 총선 당시에 신한국당의 이제 그 YS가 전략공천을 굉장히 그때 잘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야권 DJ 쪽의 중진들 지역에 신인들을 배치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천의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에 누굴 보내냐면 김문수 당시에 씨를 보내서 당선을 시켜요. 그런 식의 이제 공천들을 많이 해서 승리를 거뒀고 수도권을. 그거는 이제 전략 공천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하고 자객 공천이나 많이 나온 건 언제냐면 자객은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죠. 고이즈미 총리가 네, 맞아요. 자객권 고이즈미 키즈라는 젊은 사람들을 네. 그 당시 야권 중진 지역에 보내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총선을. 어렵다는 총선을. 거기서 이제 자객 공천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우리 정치권에도 들어온 건데 내년에 이제 현 여권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중진들, 뭐 여권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쌈박한 신인들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분석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두 가지 이제 전략 공천이 있는데 하나는 일종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의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제거한다. 다음 국회에서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 하나는 총선의 구도를 뭐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총선의 어떤 핵심적인 구도를 예를 들면 심판론으로 만드느냐, 한일전으로 만드느냐, 뭐 국회 심판론으로 만드느냐 이런 우리가 지금 구도를 얘기하는데 이 구도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앵커가 되는 지역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지역구를 삼아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상징화된 사람을 보낸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제
지금 최근에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이제 나경원 이게 나베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좀 이게 그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6249 쓰시는 분 김현성 교수님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들으면서 속이 뻥 뚫릴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 지역구에는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구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쭙게요. 나경원, 황교안 두 대표의 케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30초씩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왜요? 사실은 섞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제 투탑이라고 하는데 명명하게 말하면 당대표가 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자체가 정치 경험이 일천해요. 그리고 큰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에서는 본인 당대표고 그리고 또 법조계 선배기도 하고 하지만 정치 경력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글쎄요.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때 사실 상하관계가 분명했거든요. 네. 뭐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하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지는 그건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고요하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좀 역할 분담이 조금 약간 미묘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당대표는 뭔가 정체성을 담당하고 원내대표는 뭐 원내 안에서 대안성을 담당하는 뭐 이런 약간 서로 간에 어떤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데 둘 다 좀 보면 이제 밖에서 이제 정체성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뉴스 탐구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규 과목이 아니고 특별활동인데요. 북한이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그런데 북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 미사일 기술적으로 살펴볼 점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뉴스를 각별하고 특이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 생활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쏘아대고 있는 이 미사일. 그런데 이번에 쏜 거는 예전하고는 급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군사기술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발사를 하면서 새 무기다 이렇게 또 아예 명명을 새로 해줬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북한이 쏘아 올렸던 미사일이나 발사체랑은 많이 다릅니까? 예, 못 보던 형태입니다. 못 보던 형태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국이 만들었던 것과 러시아가 만들었던 것. 그래서 러시아가 만들었던 것이 이스칸데르고요. 그거를 여태까지 북한이 계속 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이번에 토요일에 쏜 것은요. 보니까 결국 이게 미국의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그러니까 Army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의 준말입니다. 이 에이타킴스라는 미사일과 형상이 굉장히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러시아 시스템과 혹은 또 미국 시스템과 유사한 변종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개발을 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이 이런 기술을 언제 그렇게 개발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사일에 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술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도 북한이 뭐 사실 이 미사일 개발을 196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인력들을 과학자 인력들을 키워내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이외에도 사실 이 미국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해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 일부가 같이 이렇게 더해졌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북한이 기존 구형 무기들을 새로운 지대지 3종 세트로 교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그 지대지가 뭡니까? 이게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걸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하면 땅에서 땅으로, 지대공 하면 땅에서 하늘로, 공대공 하면 하늘에서 하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요. 결국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탄도 미사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보통 통상. 뭐 물론 이제 지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공개한 이 세 종류의 발사체를 가리킵니다. 두 종류는 탄도 미사일이고요. 하나는 이제 대구경 방사포, 이제 조종유도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 스커드 미사일 얘기하면서 뭐 고도가 높고 뭐 하고 해서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네. 정밀도가 떨어지네 하면서 이렇게 비웃었는데. 예. 자,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소위 현대전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북한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북한이 얘기하는 이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것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항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갖춰놓고 북한을 잘 막겠습니다라고 하던 시스템을 이제 북한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아니,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미사일도 더 좋은 거 많이 있다 그랬는데 또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믿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기존에 노력을 한 건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한 건 맞는데 네. 자, 북한이 그 노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지난 토요일에 발사체를 쐈잖아요, 북한이.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 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로운 무기다. 이게 기존 것하고는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게 개발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지형을 이렇게 우리 산 뒤쪽에다가 이제 요새라든가 이런 것들 기지를 세워놔서 그 뒤는 타격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미사일의 이 떨어지는 미사일은 탄도로 그래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곡선을 조절을 잘해서 조금 이 떨어지는 쪽에서 수직으로 내려꽂게 하면은 공격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것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산악이 많은 지형상 아무래도 이 탐지 레이더가 이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공으로 날아올수록 탐지가 훨씬 더 막는 쪽 입장에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전부 활용을 해서 공격의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 특히 이 새로운 무기, 새로운 발사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미국하고 핵 협상 같은 걸 하면 결국 이제 핵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재래식 무기가 사실은 그들에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을 자꾸 쏘면서 재래식 무기를 조금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얘기가? 저도 그렇게 좀 북한을 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이시는 건데,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김정은이 무슨 인권을 챙기고, 그런 독재 안 하고 이런 지도자라면 그 말을 믿어주겠는데, 자, 이게 군사적으로 이 역사를 한번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어차피 국방비나 이런 재원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된 재원 하에서 핵을 보유하는 국가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건요. 일단 핵무기부터 개발 쫙 다 해놓습니다. 예. 핵무기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핵을 가졌어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재래식 무기를 챙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핵무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충분히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재원을 돌려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회하실 수도 있어요. 선회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정말 핵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내세우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런 선의를 믿을 수 있냐?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못 본 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들의 실질적 국익이 해치지 않는다. 즉 일단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혹은 미국 국민의 불안감은 없다라는 것 하나. 네. 그다음에 결국 또 이 트럼프의 개인적 이익도 정치적 이익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재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북한 미사일 못 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을 미사일 쏜 것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결국은 자신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선거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무장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핵무장론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핵에 대항하는 건 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반은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규범에 따라서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핵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한 약속이고 또 우리가 번영을 하게 된 어떤 기반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지켜나간다. 또 이래야지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북한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사실 지난 7일 날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뭐 나도 이 연합훈련이 좀 불편하고 뭐 이렇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한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가 82년 동안이나 그들을 도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오히려 한국에서 그 임대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 또 이런 비아냥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이제 일본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뭐 비교적 뭐 아베와 친하다 어쩌다 얘기하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지금 방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를 했고요. 네. 자, 지금 독일이나 이런 그 소위 이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니들 충분히 돈을 내고 있지 않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이 소위 이 민주주의 사회, 서구 사회의 모든 안보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다. 왜 니들은 돈을 안 내냐라는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지금 거론이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들 가운데 외교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우방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조차도 이러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런 어떤 정치적 성과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북한을 챙겨주고 이런 평화로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대한민국 자체의 국익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국익을 챙겨야 된다. 그게 뭔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는 건 좋지만 일단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안보이익 혹은 경제이익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맹국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동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한 관리,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집토끼 산토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세력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번영의 기반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동맹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빠졌고 또 이제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도 이제 되면은 오히려 더 우리는 우리대로 뭐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은 뭐 특별히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네. 소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늘이나 우산 안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중국이라든가 혹은 일본 같은 이런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한 관계에서 나름 조심하는 이유가 어떤 한미와의 관계 때문인데 만약에 이 장막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이 양쪽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혹은 러시아 같은 국가는 어떻게 행동할지 사실은 지금 최근에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런 안보적 그 어떤 긴장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는 건 좋습니다. 자, 예. 그럼 독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세워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인데요. 예.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계속 그동안 실시해 왔었었는데 이제 올해는 언제 할까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독도 방어 훈련 오늘 내일 중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아직 계속 중입니다. 예. 이 와중에 독도 훈련을 별도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이 복잡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뭐 광복절 이후나 혹은 뭐 다음 주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독도 방어 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독도는 분쟁 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뭐 우리가 뭐 군사 뭐 해병대를 거기에 배치한다, 군사 활동을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국제사회를 향해서 여기는 분쟁 구역이야. 우리가 여기를 되게 신경 쓰고 있어. 그래서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를 향해서 우리 뭐 러시아가 얼마 전에 침공해 들어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주변 모든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여기는 정상적 우리 영토고 평온하게 잘 지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니들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되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정도 차원의 그런 정도의 접근이 외교적으로도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일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도 훈련하는 것들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로호남당이 뭐가 나쁩니까? 오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당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당인지가 문제 아닐까.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당을 만들든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